북한의 미래라고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북 회담 일어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데 지금도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 그 강의 때도 얘기했듯이 이게 잘 해보자라는 일종의 MOU 같은 양해각서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 사항만 유효하다 그랬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 뉴스도 보니까 사항을 진짜 실천했더라고요. 유보를 갖다 200구를 벌써 갖고 왔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사항만 유효한 것이라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개방은 앞으로도 그 많은 숙제입니다. 김정은도 고민이 많고 미국 쪽도 고민이 많은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사례도 역시 과거의 역사의 사례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에 가나가와 조약 얘기했었죠. 그 미일 화친 조약, 그 연장선에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본의 역사, 즉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 그 과정까지의 역사를 북한에다 한번 대입시켜서 비슷한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게 있었죠. 저는 그 쇼라고 봅니다. 쇼라고 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동영상을 먼저 보고 가시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측정 자료에 하면 방사성 물질의 유출은 전혀 없으며 주위 생태환경도 아주 깨끗합니다. 숫자 3으로 표기한 남쪽 경도는 2개의 가지 경도로 되어 있는데 위력한 핵시험들을 즉시 단행할 수 있도록 만단히 준비가 되었던 경도들입니다. 숫자 4로 표기한 서쪽 경도는 위력이 매우 큰 핵시험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해 놨던 경도입니다. 핵시험장의 2개의 경도들이 인위의 시각에 위력이 큰 지하 핵시험들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利用 가능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이 국내 기자들과 국제 기자단 성원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한바에 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은 핵시험장의 모든 경도들을 뚫고 주위 생태 환경에 철저히 보장된 핵시험장 폐기를 통하여 Blast!
1. Blast! 네, 그래서 이 동영상은 그 당시에 북한에서 그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서 그 핵실험장이라고 하는 장소들을 그 폭발을 시킨 영상이었는데 조금 보면서 의아했어요. 아, 이거 좀 가짜 같다. 그리고 예전에 그 국회에서도 이미 제가 여러 번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 5월 24일 그 기사를 보면요, 기상청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인공지진 감지 촉각이라 되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 폭발을 할 때도 흔들려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지진계는요, 지진만 잡는 게 아니라 지진계의 원리가 그 진동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아니라 누가 어떤 폭탄을 세게 터뜨린다 하더라도 진동이 있으면 당연히 지진계에는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진계에 기록이 되는 그 어떤 흔들림이 없으면요, 큰 폭파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진계가 흔들려야 뭔가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뭐 음모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만은 제가 끝까지 주장하는 게 뭡니까? 풍계리에서 있었던 9번의 진원지 0m의 그 폭파는 자연 지진이 아니라 인공 지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폭파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즉 그게 자연 지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물론 공식 뉴스에서 뭐라 얘기했어요? 과거 핵실험에 대한 그 누적된 피로 때문에 갱도가 무너지면서 생긴 진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갱도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진동이라면은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 이번에 폭탄을 터뜨려서 발생하는 진동은 더 커야만 돼요. 그 논리적으로 맞겠죠. 근데 그 이번에 보면요, 그 뉴스에도 났지만은 풍계리 인공지진이 감지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그 외신 기자에서 그 찍어온 영상들을 보면은 막 폭파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지진계에 감지가 안 됐을까요? 그 지진계에 감지가 안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폭파의 진동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막 빵 터지고 막 뭔가 파편들이 날리고 하니까 굉장히 폭발이 큰 것 같지만 지진계에 기록될 만큼의 강력한 폭파는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핵실험 안 할 때 그냥 갱도가 무너지면서도 진도 2.5가 났다면서요. 공개된 언론의 주장이면 저는 그걸 폭파라고 보지만, 근데 그냥 갱도가 무너질 때도 진도 2.5가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폭탄을 터뜨렸는데 지진계에 감지가 안 됩니까?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사에 뭐라 났냐면 소식을 가장 빨리 확인하려면 갱도 폭발 충격으로 생기는 인공지진을 관측해야 합니다. 지금 시각까지 지진파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밑에 줄입니다. 빨간색. 기상청은 지진 규모가 2보다 작을 경우 관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봤던 그 화력에 터진 그 폭파는요, 진도가 2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 터져서는 지진계 기록이 안 되나 보죠. 더 큰 폭발이 있어야 지진계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역추적하면은 어쩌면은 내부의 핵시설을 폭파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입구만 무너뜨린 거예요. 입구만. 쉽게 얘기해서. 즉 뭐냐? 언제고 복구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 그 우리나라의 그 지진을 그 측정해서 보여주는 그 기상청의 그 지진계라고 하나? 지진청이라고 하나? 기상청 국가기상종합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가서 직접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그 진원지 0m의 지진을 찾을 때도 이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은 거예요. 이거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렇게 제가 써놨죠. 2018년 1월 1일서부터 2018년 6월 20일까지 라고 해서 지진의 발생 기간을 제가 입력해서 그 사이에 한반도 어디에서 지진이 났었나를 한번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풍계리 핵실험장 그 폭발을 한 날짜는요 5월 24일입니다. 따라서 5월 24일 뭐 25일도 좋습니다. 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면은 좋으니까 어쨌든 그 언저리에서 풍계리에서 지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진계의 기록이 됩니다. 왜? 여기에서 과거 제가 이야기했던 9개의 진원지 0m의 지진도 이 기상청 기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여기 보시면은 5월 21일서부터 5월 31일 사이에 그 지진을 기록해놨는데 보십시오. 5월 20일, 5월 22일, 5월 31일, 5월 31일 해서 24일에는요, 지진이 그 지진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까 앞에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뉴스 보도에서 지진 측정이 안 됐다고 했죠?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이 지진이 감지가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번 풍계리 폭파는요, 가짜입니다. 쇼예요. 자, 여기가 그 예전에 제가 했던 9번 자연지진이 발생했던 지역 풍계리 요 지역입니다. 여긴 지금 얘가 8개까지만 업데이트하고 1개를 지금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나중에 그건 제가 업데이트 할게요. 그래서 9개의 폭파가 이 풍계리 일대에서 저렇게 일어났었어요. 일어났는데 여기서 써있죠? 보십시오. 날짜 빼고요. 뒤에 것만 볼게요. 진도 2.5 진앙지 0km, 진도 2.7 진앙 0km, 진도 2.6 진앙 2km, 진앙 3.2 진앙 2km, 진도 2.7 진앙 0km. 이런 식으로 진앙지가 다 0km예요. 물론 저 위쪽에 1번, 2번은 2km로 되어 있지만 중국 신문에서는 0km라고 나왔어요. 중국 쪽 측정 기록에 의하면 0이라고 했어요. 뭐가 됐던 간에 지표면 폭파예요. 그 지표면 폭파에서도 진도가 2.7, 2.5, 뭐 3.0까지도 나오고 했는데 왜 이번 풍계리 그 시설물 폭파 때는 그 정도의 진도가 왜 안 나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는 그 당시에 폭파 없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 갱도만 무너졌을 때 이렇게 진도가 났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만 이런 식의 진도가 나는데 이번에 왜 진도가 그 지진계 측정이 안 됐냐는 겁니다. 여기 좀 이상합니다. 다시 조사해봐야 되고 아마 미국도 이런 부분 때문에 북한에 대한 비핵화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브레드 TV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스라엘 관련 뉴스를 아마 전해주는 유일한 방송일 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시리아 공습 때 이스라엘의 폭격기가 그 시리아의 지하 핵시설 기지들을 폭격하는 당시에 그때 뉴스거든요. 근데 이 뉴스에 보면은 미사일 폭파가 될 때 진도가 2.5였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편 이번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의 파괴력은 매우 강력해 해당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강력한 폭격으로 인해서도 진도 2.5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어떤 미국이 됐던 이스라엘, 전 주로 이스라엘 모사드 쪽에다 무게중심을 둡니다만 얘네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공작을 벌인 게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을 했던 거예요. 왜? 진원지 0m에 2.5의 진도가 발생하는 것은 보통 어떤 폭파에 의한 진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여줬던 그거보다 더 강력한 폭발이 있었다는 게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비핵화 문제로 치열하게 지금 논쟁을 벌인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경제가 상당히 안 좋죠. 현재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갖고 대출 금리가 또 올라갈 것이랍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요, 우리는 미국의 금리보다 더 높이 올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래야 한국에 있는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안 나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1%다. 그럼 뭐 우리는 한 1.2% 이렇게 더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미국으로 자본이 안 빠져나가요. 만약에 미국이 1.2%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1.4%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같아서도 안 돼요. 같아도 우리가 불리합니다. 왜? 국가신용등급이 한국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항상 미국의 금리보다 높게 올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기업이나
개인, 그 다음 주택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거 이자가 올라가지고 이자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어요. 요즘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그래서 이 보시면은 요 그래프는 아마 6월 21일자 할 겁니다. 제가 14일이나 20일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6월달 통계인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 금리가 이미 1.75%, 한국이 1.5%에서 벌써 0.25%가 미국이 더 높아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그 주식 그 정보를 봤더니 외국인은 전부 다 팔고 나가요. 그리고 한국의 국내 또는 개인들만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외환이 계속 줄줄 새고 있다는 소리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갖고 있던 한국 기업의 주식들을 전부 다 매도해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서 지금 떠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주식은 떨어져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가 물론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하락하는 낙폭이 커야 되는데 그거를 기관 투자자가 개인이 주식을 사버리니까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긴 떨어져도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죠. 완만하게 떨어져서 뭐 경제가 완만하게 나빠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외국 자본이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 주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그 프로그램 볼 때도 항상 그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설명할 때 외국인, 기관 투자, 개인 순으로 얘기해요. 근데 외국인들이 전부 다 나가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 나빠지고 있고 금리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달러를 가져나가는 것 플러스 그 금융투자에서 외국 자본들이 또 나가는 이런 현상들도 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3위랍니다. 1등 중국, 2등 홍콩, 3등 3등 한국. 굉장히 의미가 깊죠. 홍콩이 여기 왜 있을 것 같습니까? 홍콩이요, 지금 중국 애들 투자 때문에 부동산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 자본들이 홍콩으로 빠져나가면서 부동산 가격을 엄청 거품을 일으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강남 땅값 다 올랐었죠. 그래서 1등, 2등, 3등은요 쉽게 얘기해서 중국 자본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중국 자본하고 관계가 있는 이 한국, 홍콩,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외국인 주식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외환보유가 감소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 그리고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쳐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앉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증명해야 된다고. 왜? 투자자는요 사람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요 그 증권을 이야기하거나 주식을 얘기할 때 막 그래프, 그 다음 수익률 이런 거를 얘기해요.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문제는 그거를 투자를 하는 사람은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서방 자본들이 반중국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친중국적인 환경을 가진 경제 시장은요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해서 한 건데, 이번에 한번 어떻게 보자고요.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이 드디어 이제 금융전쟁, 화폐전쟁, 무역전쟁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물리적 전쟁만 빼놓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여태까지 중도 지킨다고 했죠. 제가 중도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원하고 달러 환율이 1100을 드디어 넘었어요.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강의할 때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안 떨어진다고 저 욕했었죠? 보세요, 이제. 결국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당장 한다면 바로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경제라는 건 거대한 유조선이라든가 화물선을 운전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키를 왼쪽으로 돌렸다고 해서 배가 바로 왼쪽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돼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건요 원래 제조업 국가에서는 좋은 겁니다. 왜? 수출을 할 때 자기 제품이 싼 값에 팔리니까. 근데 그거는 수출이 잘 될 때의 전제 조건이에요. 수출이 잘 될 때. 근데 우리나라 제품 다 어디다 수출합니까? 뭐 또 좌파애들이 그런 얘기해요. 또 중국이 수출 1등이라고.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중국에다가 중국의 뭐 삼성이 됐던 현대가 됐던 그 중국 현지 법인에다가
중간재를 수출한단 말이에요. 조립하기 위해서. 최종 조립을 중국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수출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 제품 보이콧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중간재를 파는 수출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팔 수 없게 되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물론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 중국 제품 보이콧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 회사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국 사람들이 중국한테 잘 보이고 미국한테 뭐 나쁘게 해도 뭐 중국이 수출 대상 1등이가 된다? 안 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수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바로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실 모든 걸 다 수입하죠. 식량도 자급자족이 안 되고 자원도 자급자족 안 되죠. 결국 다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거를 비싼 값에 사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비싼 값에 사왔어도 우리가 물건값이 싸니까 외국에다가 특히 미국에다가 많이 팔게 되면은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버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손실을 메꿀 수 있지만 지금처럼 수출은 안 되면서 수입만 막히는 쪽으로 가면요. 우리 경제는 동맥경화 옵니다. 지금 그게 서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아마 어제 자료일 거예요. 그 6월 21일. 여기 보면 달러가 1달러당 한국 원화가 1109원이에요. 저게 1114원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베트남을 갔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1100원으로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1100원 선은 이미 돌파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1050원일 때 달러를 사놨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욕할 때에도 저는 꿋꿋이 뚝심 있게 샀습니다. 지금 돈 벌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저녁 있는 삶은커녕 저녁 굶는 삶이 됐다. 빚은 늘고 월급은 줄고.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다 왜 일어난다? 얘기했죠? 반중침이 안 하니까 일어나는 거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외교를 못하면은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러시아 같은 나라, 러시아는 푸틴 하는 나라, 러시아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느 정도 세력과 힘을 유지하는 거는 러시아는요 영토가 넓고 자원도 많아요.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자존심만 세고 자원 없는 나라, 북한 같은 나라 쫄쫄 굶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한국 같은 나라 뭐예요? 그래도 자원은 없지만 그래도 강대국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수출해서 먹고라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OECD 국가의 멤버가 될 정도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국가들과 적이 된다? 그러면 우리 돈지갑은 날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동아시아를 지금 엄청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성격이 변덕 같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변덕 같게 보이는 위장 전술이라 보지만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미국의 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북 제재 해제를 금지하게 하는 것. 혹시라도 트럼프가 자신의 외교 전략을 좀 이렇게 뭐 변칙적으로 구사하려고 대북 제재했던 걸 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지 못하게 법안을 발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못하게 지금 만들었죠.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북한은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요 이 대북 제재 해제를 금지할 때는 민주당 공화당이 다 힘을 합쳐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북한이 원래 지금 하는 전략은 시간 끌기 전략인데 이게 시간을 질질 끌어갖고 다음번 대선 때 혹시라도 트럼프가 안 되고 민주당이 된다 하더라도요 대북 제재는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번 대북 제재 해제 금지법을 발의할 때 민주당 공화당이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시간 끄는 전략은 어쩌면 미국의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당이 바뀐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미국 정상회담에서 공동합의문 4개 중에 하나만 유효됐죠? 제4항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네요. 200구가 송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신원불명자, 행방불명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발굴단이 직접 가서 발굴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되 북한의 비핵화 합의 불이행 때는 재개로 가닥을 잡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파 사람들 너무 우왕좌왕하거나
그 트럼프의 말에 이를 이비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치 시스템은 공화당, 민주당 두 개의 정당 위주로 움직이는데 이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그 힘이 센 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선거 자금을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선거 자금을 주는, 즉 공화당하고 민주당 양쪽에 선거 자금을 주는 그 기업이 다릅니까? 같아요. 같은 기업이 주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요, 대북 정책, 대외 정책이 당근과 채찍으로 그 완만은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그 외교 정책의 골조가 변하지는 않아요. 왜? 후원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다시피 그 한미 군사력은 중지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하는 전략적 어떤 전술인 것 같은데 뭐 여기에 불만을 가는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단서가 붙었죠. 비핵화 합의 불이행 때는 재개로 가닥한다라고 했어요. 비핵화 합의 불이행이라는 건 결국 이게 뭐냐, 앞으로 제4항에 의거해서 정상회담 그 공동선언문 그거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6월 발굴단도 갈 거고, 그리고 제3항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죠. 그 비핵화를 위한 사찰단들이 또 갈 거예요. 6월 사찰단이 따로 있고 핵 사찰단이 또 따로 있어요. 이 사찰단들, 즉 어떻게 보면 감시요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갈 텐데, 이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북한이 제재를 한다거나 어떤 검사하려는 지역을 못 가게 한다거나 방해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합의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군대 훈련은 재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아쉬운 거는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훈련 다 할 거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훈련 다 해서 뭐 별다른 훈련할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핵사찰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무더위가 오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혹서기 때문에 훈련 안 하고 쉬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핵사찰단들이 미국 애들이 지금 북한 들어가겠다는 건데, 북한이 이 혹서기 이 여름 기간 동안에 그 사찰을 성의 있게 하지 않으면 무효화되면 어떻게 돼요? 가을 훈련이 또 있고 봄 훈련이 또 있어요. 결국 원래대로 간다니까요. 동절기 훈련까지. 그러니까 타이밍도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3대 훈련 중지했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크게 중지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은 지금서부터 2달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을지훈련이 이게 8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2달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2달 동안 북한은 지금 빨리 핵사찰단들을 받아들인다거나 어떤 일련의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8월 군사훈련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파 사람들은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 주식 투자랑 다른 거예요. 이 정치라는 거는 일종의 부동산 투자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을 하면요, 꾹 참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라던가 그 다음 한국의 경제 위기, 그 다음에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 이런 복합적인 일들이 지금 우리의 경제생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무슨 취업이 됐던 인생에 지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요? 저는 이 해결 방법을 메이지 혁명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걸 제가 좀 더 도표로 좀 더 쉽게 정리를 해왔어요. 제가 일본의 그 검은배 사건과 이 북한의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굉장히 유사하다 했잖아요. 그걸 제가 다시 표로 정리했는데, 보시면은 일본이 그 개항을 하게 된 그 방식은 페리제독의 검은배 사건입니다. 그 한포 사격하면서 협박했죠, 요코하마만에서. 그래서 결국 무력에 의해서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개방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죠. 그와 마찬가지로 김정은이가 평생에 한 번도 안 타던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까지 가면서까지 미북 정상회담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군사훈련이었어요. 동해안에 항공모함이 4대까지 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한 강력한 무력 시위 때문에 결국 개방을 하겠다고 합의문을 쓴 거예요. 북한은 공동선언문, 그 다음 일본은 바로 가나가와조약, 까먹었습니다. 가나가와조약, 그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된 게 뭡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시모다항을 즉시 개항한다 였고, 북한은 뭐였습니까? 6월 송환을 즉시 한다. 그리고
북한은 이번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확실히 즉시했어요. 일본도 15단 즉시 개항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즉 일본도 폐쇄된 사람이 있다가 드디어 서양인들, 미국인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조개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드디어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외부 세계와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서방 그 국가들의 어마어마한 군사력, 경제력, 파워, 이런 거에 놀란 사람들이 즉각적인 개화를 원하는 개화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일본에서. 그래서 수구 세력과 개화 세력이 싸우게 됩니다. 앞으로 핵 사찰단, 그 다음 유골 사찰단들이 북한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여태까지는 평양이라던가 이런데 그 안전요원이 붙어가지고 안전요원이 지정해놓은 코스로만 관광을 다니고 사진 찍고 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핵시설이 있을 걸로 의심되는 지역, 그리고 유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은 앞으로 사찰단들이 마음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즉 북한이 정해놓은 코스가 아닌 곳을 가게 된 거예요. 과거 일본처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방 국가, 즉 특히 미국이죠. 미국을 보게 되면서 그 북한의 폐쇄된 사회가 요동을 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북한 군부나 정계 내에서도 계속 북한 체제를 유지하자는 수구 세력, 즉 그 폐쇄로 가자는 사람들과 미국의 저런 파워에 우리가 정면으로 맞서 위험하다,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서 우리도 국제사회에 편입돼야 된다는 개화파가 대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일어난 게 보신전쟁이었어요. 바로 도쿠가와마쿠와 그 다음 메이지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 사조 동맹이라고 그러죠. 사츠마 초슈, 얘네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에도막부를 타도하는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이지 혁명 정부가 생겨요. 그런 거가 일어났다면은, 만약에 이것과 같은 시나리오로 움직인다 하면은 어쩌면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몰락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사항은 북한의 구멍을 또 매우 중요한 조항을 했던 거예요. 왜? 너무 닮아 있으니까, 일본의 사례와.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런 강의도 했을 거예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서방 국가, 특히 미국이나 영국이 일본이 입봇해 준 게 아니다.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을 메이지 혁명을 일으켰던 거다. 즉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점령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일본을 근대화시켜서 일본의 근대화된 군대가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쪽으로 구조를 잡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일본 근대화의 첫 단추가 메이지 혁명이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할 수 있다면은, 과거의 사례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북한 내부적으로는 과거 일본의 메이지 혁명처럼 그 보신전쟁이죠. 보신전쟁이 일어났다면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새로운 체제를 바꾸기 위한 어떤 그러한 그 혁명이나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방사회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쇼크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북한이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미국이 지금 왜 북한에게 이렇게 온갖 특혜와 감원 이슬과 당근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까? 중국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과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거라면, 지금의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려는 미국의 이러한 유연적인 자세는 바로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일본이 메이지 혁명으로 과거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생겼듯이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하나 예측이 가능한 게 뭐냐, 바로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정 러시아가 붕괴되거든요. 즉 중국이 내전이 일어나서 분할이 되는 시나리오가 그 다음에 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비슷합니다, 둘이.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 동북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가장 많이 조언을 듣는 그 사람들은요, 일본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이 배경이 지금 미국이 동북아시아 외교 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례라고 봅니다. 뭐 리비아 사례도 있고 뭐 여러 나라를 언급하지만 전 아니라고 봐요. 저는 메이지 유신이 가장 미국인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이 북한을 개혁 개방시키고 그 다음 중국을 견제하는데 가장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싱크탱크는 친일파 미국인들, 그리고 일본인들,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왕창 포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거의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관점으로 한
어떤 그 대외 정책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자, 메이지 혁명은 이제 다 넘어가고,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그 메이지 혁명 때, 메이지 유신은 제가 따로 제 나름대로의 그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메이지 유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사를 보시면요, 메이지 혁명, 즉 아까 얘기했던 보신 전쟁입니다. 보신 전쟁이 일어나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에서는요 그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남북 전쟁이 1861에서 1865년까지 있었습니다. 요 사이에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가 그 다다음 해인가에 일본에서 보신 전쟁이라는 게 발생해요. 메이지 혁명이 일어나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일본이 그 메이지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그 사츠마번하고 초슈번이 서로 대립돼서 싸웠었던 거를 하나로 합쳐서 힘을 합치기 위해서 사조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조 동맹이 만들어져서 도쿠가와 막부를 쓰러뜨리게 하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데, 이 사카모토 료마는요 보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죽습니다. 저는 암살을 당했다고 보는데 뭐 여러 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여러 설 중에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냐면요, 그 영국이나 이쪽 서구 여양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보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에서는 대정봉환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정봉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도쿠가와의 쇼군이 자신의 그 권력을 천황에게 바친 겁니다. 일본은 막부 정치라고 해서 천황이 거의 한 1000몇 년 동안을 그 직접 통치를 못하고 상징적인 존재로만 있고 실질적인 정치는 막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마쿠라, 무로마치, 뭐 도쿠가와 등등의 여러 그 막부가 있으면서 쇼군 정치, 즉 장군 정치를 했어요. 일종의 군부 독재 정치인데 그 마지막 그 도쿠가와 그 막부의 쇼군이 결국 사초 동맹이라든가 이런 그 개혁 개방에 대한 강력한 요구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 포기를 하게끔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는 게 사카모토 료마예요. 이 료마는 지금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는 영웅인데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것도 제가 다른 시간에 따로 특집을 마련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료마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료마가 원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일본의 근대화였어요. 근데 일본의 근대화인데 이 사람도 잘 알았습니다.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친영, 친미를 해야 된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근데 친영, 친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으로도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위험한 이 외교를 하면서 어떻게 줄타기를 잘해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부국강경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던 인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카모토 료마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일본의 그 쇼군 정치를 막을 내리게 하는 대정봉환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은요, 일본이 전쟁터가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 우리는 근대화를 원하는 것이지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이용을 당해서 일본 열도가 불바다가 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본 쇼군을, 에도의 쇼군을 꽂혀가지고 대정봉환, 즉 천황의 권력을 인계시켜서 평화적인 권력 인계를 통해서 일본 열도가 전쟁 없이 정권 승인이 다 끝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개혁 정치로 나가려고 했던 게 사카모토 료마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보신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미국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은 남북전쟁이 1861년에서 시작해서 1865년에 끝납니다. 이때가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있었던 시기, 그 사조 동맹이고 뭐 이런 일들이 요 비슷한 시기에 있었어요. 미국은 남북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피폐가 돼요. 남북으로 서로 막 오르락 내리락 쓸고 내려가고 미국 전토가 다 불바다가 되고 전부 폐허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남북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를 해야 됐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나는 과정 속에서 또 유럽의 많은 금융 투자자들이 또 갬블식으로 돈을 걸고 해서 또 엄청나게 또 미국이 빚도 진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메이지 혁명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북이 갖고 있던 많은 무장했던 총들을 전부 다 수거했죠. 왜? 그거 그냥 갖고 있으면 또 무장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총, 대포 다 뺏었어요. 근데 그거 뺏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 적으로부터 수거한, 즉 남부군으로부터 수거한 그 무기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처리란 게 뭡니까? 내다 파는 거죠. 그거 어디다 내다 팔았어요? 일본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일본에 내다 팔았어요. 근데 일본에 내다 팔아야 하는데 일본에 내다 팔면 일본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야죠. 근데 대정봉환이라 그래서 천황한테 권력이 평화적으로 인계되면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보신전쟁 1867년에서 1868년까지 일본에서 그 관서지방서부터 홋카이도까지 일본 열도 전체를 다 불바다로 만드는 전쟁이 그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때 남부군의 무기라던가 북부군의 무기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싹 수거해가지고 일본에다가 싹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패해가 됐던 전후복구를 일본의 보신전쟁을 통해서 만회합니다. 이러한 또 역사적 비사가 있어요. 이건 내가 나중에 좀 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상당히 피해본 나라예요. 근데 사카모토 료마는 이걸 원하지 않았죠. 이걸 원하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왜? 서양 국가 입장에서는 료마랑 생각이 다르죠. 료마는 일본인이고 서방 국가는 서방 국가대로 따로 자국의 이익에서 생각.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국익이에요. 국익. 우리나라의 좌파나 우파 사람들 친중 아니면 친미입니다. 친중 친미 다 좋아요. 근데 내장을 빼주고 쓸개를 빼주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왜?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도와준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파 사람이나 태극기 부대는 성적기를 흔드는 건 좋지만 미국이 모든 걸 해주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예요. 왜? 미국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세상에 공짜는 건 없는 거거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바로 그런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일본인들이 완전 그렇게 바라던 근대화. 근대화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피였어요. 어마어마한 전쟁. 그로 인해서 일본에 있던 많은 금이 그 보신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으로 흘러들어갔죠. 그러면서 미국이 그 일본의 금을 가지고서 오늘날 슈퍼파워가 되는 근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메이지 유신 이후의 보신전쟁까지를 제가 보여드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다시 한반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뭐 한반도지만 크게 얘기하면 동북아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일본 제국이 그런 문제를 갖고 싸웠다면은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형태에 처해 있죠. 근데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산업 구조는 일본을 베꼈기 때문에 제조, 그러니까 수출 주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본이 그랬듯이 지금의 중국도 자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거 일본 제국이 수출과 수입을 했던 항로는 지금 현재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수출 수입 루트와도 똑같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제2의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은 보통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죠. 태평양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일본 제국 사례를 굉장히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일본 제국이 이런 식으로 태평양 전역을 장악하면서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한 그 방어 전술을 펼쳐나갑니다. 일본이 태평양의 수많은 섬에다가 일본 일장기를 꼽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국이 일본을 공격하러 올 때에는 태평양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중간 급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뭐 지금 핵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급유지 없이 막 지금 미국이 갑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간 그 물자 공급지가 될 수 있는 섬들을 일본이 선점함으로써 일본 본토를 방어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을 펼쳤던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전략이 똑같죠.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런 식으로 영역 확장하고 미군 기지 옆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던가 차이나타운을 짓는다던가 이러한 짓을 하면서 그 미군 기지를 감시하다던가 아니면 경제 투자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을 경제적으로 장악하고 경제 식민지화하려는 정책을 지금 중국이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는 것은 과거 일본이 했던 것과 매우 닮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국의 태평양성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 군사력 확대 우려 해갖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세계대전은요 그 발생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모든 인간사의 갈등은 돈 때문에 일어나요. 돈 때문에.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요 그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에 대공황이 먼저 왔습니다. 대공황이 오고 그 다음에 세계대전으로 발전해요. 지금도 대공황 뭐 비스무리하게 지금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G2 무역전쟁, 미중 보복 전면전 땐 대공황 재현, 다시 공포 휩싸인 세계경제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게 되면 경제공황이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경제공황이 오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뭐냐?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과거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고 그리고 일본이 성장을 한다음 세계대전하고 같은 이런 비슷한 시나리오가 지금은 중국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엔 일본 제국 하나였다면 지금은 중국 북한이에요.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의 도쿠가와 막부 정치의 국가의 모습이자 어쩌면 미래의 메이지 정부의 모습도 가지는 교차적인 어떤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중국도 메이지 혁명 이후에 미국에게 저항했던 일본 제국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어요. 즉 중국하고 북한은요 과거 일본 제국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서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55조 원 관세 주고받은 중국 반드시 반격 났을 것 같아서 지금 점점 둘이 싸우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관세 폭탄, 다음 카드는 중국 기업, 대미 투자 금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제는 미국이 중국 잡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국하고 거래 1등이니까 중국하고 거래 끊으면 굶어 죽으니까 중국 애들이 뭐 이어도를 점령하건 뭐 우리나라 사람 두들겨 패건 장기 매매하건 이따르고 중국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햇소리 많이 하죠. 미국 어떻게 뭐라 얘기합니까? 안 한다고 하잖아요. 중국 애들이 돈 투자해도 투자하지 마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추세예요. 제가 갔다 왔던 최근에 베트남에서도 일어난 일이에요. 나한테 돈 안 줘도 돼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한국만 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5월 30일, 6월 17일 사이에 뚝 떨어졌었어요. 이 기사가 뭐냐면은 여기 제가 옆에 출처가 매일경제 2월 18, 6월 18 기사 일부인데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 국채를 대거 매각하거나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는 방법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5일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이 지난 4월 달에 58억 달러 줄어 1조 1,8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여전히 미 국채 최대 보유국으로서 일본의 뒤를 잇고 있다. 지금은 일본이 국채 보유량 1등이고 지금 중국이 국채 보유량 1등이고 일본이 2등 뭐 이렇게 가끔씩 왔다 갔다 순서 변하긴 합니다만 보시면은 이게 6월 18일자 기사예요. 그래서 그 4월 달서부터 해서 계속 그 국채를 팔았답니다. 근데 여기 보시죠.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이 달러 인덱스가요 5월 한 30일 경서부터 6월 17일경에는 달러의 가치가 뚝뚝 떨어졌어요. 이거 아마 중국 애들 국채를 판 것과 여러가지 그 경제 요인이 있을 때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중국이 옛날 때 뭐라 얘기했냐면은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국채를 확 팔아서 미국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늘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요 미국 국채를 한 번에 팔 수가 없어요. 왜? 일단 자기가 같이 주기 때문에. 따라서 중국이 국채를 팔려면요 점진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한 번에 뭐 중국이 갖고 있는 몇 경에 확 파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전체 보유액의 5%, 10% 이런 식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 안 하면은 중국 시장도 요동치거든요. 어떻게 요동치느냐? 중국이 달러를 미국에다 국채를 팔게 되면은 왕창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는 미국으로 가고 달러는 중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달러가 중국으로 왕창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중국이 국채를 미국 경제 망하라고 왕창 팔아갖고 달러를 왕창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가치는 중국 땅 안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위엔화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중국이 수출을 할 때 제품이 제대로 팔리겠습니까? 안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국채를 팔아도 왕창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수출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국채를 팔게 되면은 달러가 중국 땅에 있잖아요. 근데 그 달러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미국이 높기 때문에 중국으로 일단 들어왔던 달러가요 다시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요 국채도 회수하고 달러도 회수하게 돼 있어요.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국채를 판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협박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지금 국채를 파는 건요, 지금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받아서, 왜냐 지금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그 달러 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자동차나 핸드폰 만들 때 쓰는 원자재 있죠? 그 원자재 사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 아니면 외환보유고를 건드려야 되니까. 외환보유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중국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서 중국 애들이 국채 파는 거요, 미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생활비 때문에 파는 걸 볼 수 있어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마찰의 유가 하락까지, 스톡스 유럽 하락, 이게 여러 가지 지금 그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미중 마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거보다는 러시아의 관계 때문이라고 봐요. 러시아가 아직도 미국하고 어떤 명확한 그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를 하락시켜서 러시아 견제용으로 지금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유가 하락됐다 해서 그렇게 중국이 유리한 것도 없어요. 왜? 유가 하락돼도 뭐 물건을 수출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중흥기업이죠, ZT. 이것도 혹시라도 트럼프가 변칙적인 외교를 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 등을 해제할까봐 미국 상원에서 그 제재 해제하는 거를 무효한 국방수 하는 거를 통과시켰습니다. 말이 헷갈리네. 제재 해제를 못하게, 무효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찬성 85 반대 10이에요. 지금 뭐예요? 민주당 공화당이 같이 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뀝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었다 해서 어떤 큰 정책적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제가 예전에 4월 달에 한창 떠들었던 비트코인 문제. 응? 우리나라에서 또 350억 원이 또 해킹당했네요. 근데 뭐 슬퍼할 거 없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9조 증발했어요. 응? 제가 비트코인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이 해킹의 위험이 있어요. 뭐 블록체인 어쩌고저쩌고 떠들면서 뭐 해킹 안 당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전 다 필요 없습니다. 뭐 블록체인 시스템이 뭔지 전 몰라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설명하는데 다 필요 없고, 왜 돈이 날아가냐 이거만 설명하면 돼요. 저는 그 돈 이거 회수할 수 있어? 없으면은 문제 있다 해요. 뭐 시스템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건 난 몰라요. 왜? 컴퓨터 만들 때 바이러스 프로그램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이러스 잡는다고 얘기하죠. 바이러스 완벽하게 잡습니까? 못 잡지요. 해킹 당한단 말이에요. 제 랩탑 컴퓨터도 어떤 유명한 해커가 해킹하려면 해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블록체인이고 나발이고 뭐 전자화폐 뭐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꾸준하게 해킹을 당하는 거는 전자화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왜? 안전성에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미리 대비 안 하고 막 떠들고, 그때 저도 비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결국 달러 올라갔죠? 비트코인 폭락했죠?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악플러들이 와가지고 저를 공격하려고 괴롭히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게임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끝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현재 진행형일 텐데 그런 식으로 결과를 보려면은 꾸준히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결실을 맺어요. 우리가 냄비 기능성을 갖고서 국제관계를 보면 안 됩니다. 국제관계는 국가를 다스리는 관계예요. 거대한 함선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키를 좌익으로 틀건 우익으로 틀건
배 전체가 좌우로 흔들린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지방정부에서 공무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중국의 모든 상장기업 내 공산당 설치 추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중국이 기업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공산당 독재를 하면서 시진핑이 권력의 입맛에 안 맞는 기업들은 처벌을 하거든요. 이제 그 처벌을 하는 걸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감시조를 붙이는 거예요. 대기업 안에다가 이렇게 공산당.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정부 부처에다 위원회를 만들어놨어요. 심지어 국정원 안에까지. 그 위원회가 하는 게 뭐예요? 그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위원회. 그 위원회가 뭐 하는 겁니까? 그 위원회는 정식적인 공무원 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정권의 하수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걔들이 전문 행정인, 전문 경영인들한테 와가지고 감나라 콩나라를 하는 거라고. 왜? 자기 정권 입맛에 맞게끔.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이게 공산당 설치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공산당이라고 얘기는 안 하죠. 위원회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공산당 조직에서는 그걸 위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당 조직과 똑같은 조직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정부와 대기업들을 감시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중국도 하고 있고. 근데 여기까지 이 모든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요, 즉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북한의 개혁개방은 미국 애들이 과거 일본의 폐쇄국가였던 에도 막부를 개혁개방시킨 것과 굉장히 비슷한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다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메이지 혁명을 일으켰던 영국과 지금 북한을 개혁개방시키려는 미국은 일본 조라고 북한 조라고 경제개발하는 거 아니고 개혁개방하는 거 아닌가. 물론 경제개발 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개혁개방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러시아의 견제예요. 바로 중국의 견제예요. 그런데 과거의 일본처럼 일본이 메이지 유신 성공한 다음에 러시아를 견제하지 않고 러시아와 화친조약을 맺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서 그리고 중일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즉 일본이 메이지 혁명 이후에 러시아를 견제하라는 애초의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일본 제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왕따가 되고 패망국가로 몰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북한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거 일본처럼 중국 견제형으로 북한을 얼마든지 개혁개방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부국강병을 진짜 이뤄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북한이 미국이 생각했던 의도대로 가지 않고 지금 시진핑을 또 이번에 김정은이가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과거 일본이 소련, 일본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듯이 중국하고 북한이 미국이 경제개발을 비핵화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 약속대로 해준다고 했는데, 중국과 화친을 맺는 관계를 가려고 하게 되면은 바로 북한은 미국의 적이 됩니다. 과거 일본 제국이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적이 됐듯이. 그래서 이 지금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요, 복잡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으로서 일부로서 움직였듯이 지금 마찬가지로 뉴 그레이트 게임 시대에 중국의 남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같이 비교 분석하면서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니까 이렇게 한국하고만 하고 북한을 안 하고 이용하다 버릴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한국의 남한 정부조차도 미국 입장에서는 좌파 정부예요. 이미 한반도에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은 없습니다. 미국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냥 남한 땅 안에 자유민주주의 부르짖는 국민들, 군중이 있을 뿐이에요. 정권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공산국가, 그 다음에 한국처럼 반공산국가 정권을 어떻게 지금 다룰 거에 하는 이 고민 과정 속에서 온갖 연행과 합종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흔들리면서 미국의 정책을 자꾸 우리를 배신했다, 편들었다 이런 식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국은 어쨌든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한국은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난세기 때문에 뚜렷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과거 메이지 혁명 당시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어떤 커다란 방향은 나올 수 있다 해요. 그건 뭡니까? 또 얘기하지만 반중친미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요. 왜? 세계 불황 다음에는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 날짜 몰라요. 하지만 역사적 패턴에선 늘 있었어요. 그렇다면 전쟁이 날 거라는 상황과 가정이 쓰게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기는 편이 돼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 좌파들이 좋아하는 신채호 선생 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어록을 자주 이용하죠.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저도 그렇게 봐요.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북 그 문제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참조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